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5주 만에 처음으로 미군 전투기가 이란에 격추되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는 미국의 호언장담과 달리 아직은 건재하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평가인데요. 특히 격추된 전투기에 탑승한 미국 조종사가 실종됐는데 이 조종사의 신병을 어느 나라에서 확보하는지를 두고는 미국과 이란 간의 경쟁까지 붙었습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란이 공개한 미군 전투기의 파편 사진입니다. 전투기 좌석 잔해도 보입니다. CNN은 이 잔해가 현지 시간 3일 이란 군 공격에 이란 남서부에서 추락한 미 공군 전투기 F-15E 기종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군 유인 전투기가 격추된 건 전쟁 발발 후 처음입니다. تحت کنترل شبکه یک پارچه پدافند هوایی کشور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گرفت و منهدم شد. این جنگنده به طور کامل متلاشی شده و جستجوهای بیشتر ادامه دارد. 전투기 탑승 조종사 2명 중 1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조종사의 신병 확보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수색 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미군 조종사 신병 확보에 포상금까지 내걸고 인근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로 협상에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اگر خلبان یا خلبانان دشمن را مژدگانی و پاداشی ارزشمند 수색에 투입된 미군 A-10 공격기와 헬기 2대도 공격을 받으면서 이란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무색해졌습니다. Their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외신들은 이번 일이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부담을 안겼다며 어느 나라가 실종자 신병을 확보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쟁이 기로에 놓였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투기 격추가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석유를 차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호언장담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배경인지 워싱턴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이라고 전제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개방하고 석유를 차지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 이어 기름값 급등에 분노한 민심 달래기에 재차 나선 겁니다. And in any event, when this conflict is over, the strait will open up naturally. It'll just open up naturally.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전투기 격추가 협상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면서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역시 미군 피해가 가져올 여론 악화를 의식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갑습니다. 미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2달 이상 할 수 없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겐 시간이 4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파병 연장을 위한 미 의회 승인은 더욱 난망한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조차 주어진 기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투기 격추로 사망자까지 발생한다면 여론 악화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군사력은 미군이 압도적이지만 시간은 이란의 편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쟁이 길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더욱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휴전 제안에 이란은 이스라엘 등의 대규모 공습으로 응수하며 어린이 부대까지 동원해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화염이 건물 주변을 뒤덮었고 경보음이 도시 전체에 울립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도시 가이샤라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레바논 남부의 UN 평화유지군 기지에서도 공격으로 인한 폭발로 대원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휴전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
영내 위기가 고조되고 미군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이런 제안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병력 확충 움직임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미국의 지상전에 대비해 주요 석유 항구의 방어를 강화하고 병력 확충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1980년대 이라크와 전쟁 당시 항전 정신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자국민 동원을 진행하고 있고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이란인이 징집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낮아지고 양측의 지상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했던 프랑스 선박에 이어 일본 해운사 선박도 전쟁 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기존의 국제 항로가 아닌 이란이 새로 설정한 통로로 통과한 건데 하지만 우리 선박 26척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일본 해운사 상선 미스의 LNG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3일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하 LNG호는 해협에서 약 100km 떨어진 페르시아만 내에 정박해 있다가 현재는 위험 수역에서 빠져나왔다고 상선 측은 설명했습니다. 전쟁 후 일본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 처음입니다. 선박의 목적지는 일본이 아니며 일본 정부는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프랑스 선박도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선박은 현지 시각 2일 오후 두바이 인근에서 출발해 이란 해안을 따라 항해하다 3일 오전 해협을 벗어나 오만에 도착했습니다. 이 경로는 기존 경로가 아닌 이란이 새로 개설한 이른바 안전 통로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프랑스와 일본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면서 우리 선박들의 통행 전망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해협 내 수송로 확보에 대해 협력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우리 국적 선박은 26척, 한국인 선원은 180여 명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호르무즈 해협 무력 개방 결의안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다음 주 결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반대하고 있어 채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오늘 오전에 인천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명 넘는 투숙객들이 사다리차 등의 도움을 받아 긴급 대피했고 20명가량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일부 투숙객은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에 소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까맣게 그을렸고 투숙객들은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소방대원들은 사다리차를 동원해 투숙객들을 대피시킵니다. 손님이 대롱대롱 바깥으로 나와서 매달려 있어가지고 사단 나겠다 걱정했었는데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다리차가 잘 펼쳐져서.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불은 7층짜리 모텔 5층에서 시작됐는데 투숙객 50여 명이 잠옷 차림에 외투만 걸친 채 긴급 대피했습니다. 삽시간에 연기가 확산되면서 일부 투숙객은 소방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00여 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26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허리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 감식 결과 5층 객실에서 전자담배를 충전하던 중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전 중에 난 거니까 좀 더 조사해봐야죠. 화재조사 요원들이 초기에 그렇게 추정을 한 것 같아요. 경찰은 전자담배를 충전했던 40대 투숙객을 불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1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달 정부 감사 결과에서도 재단 사업비 유용 등 추가 비위 의혹이 드러나 경찰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차에서 내려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들어갑니다.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합원들 사퇴 요구하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재단 성실히 조사가 보겠습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처리던 지난 2024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6개월 만에 강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정부 특별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비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강 회장은 농협재단 핵심 간부를 통해 선거를 도와준 조합원 등에게 재단 사업비로 4억 9천만 원대 답례품을 건넨 걸로 드러났습니다.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조합장들로부터 약 580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합니까? 수긍할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감사를 통해 밝힌 강 회장과 농협 간부들의 횡령과 금품 수수 혐의 등 1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재용입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버린 딸과 사위가 구속됐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분노를 넘어 의구심까지 드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친족 간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 구자형 기자가 계속되는 안방의 살인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대구 도심 하천에서 발견된 여행 가방 속 50대 여성의 시신.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건 함께 살던 20대 딸과 사위였습니다. 계좌를 죽을 줄 알고 계셨습니까? 엄마한테 미안한 생각 안 듭니까? 지난해 9월 혼인 직후부터 사위에게 맞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33제곱미터 원룸에서 함께 살았지만 결국 사위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와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까지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 빚다 범행하신 거 맞습니까? 모두 한때는 살을 맞대고 살았던 가족이었습니다. 2024년 살인사건 피의자 27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1명은 가족이나 친인척이었습니다. 친족 간 강력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90% 이상이 외부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는 응답도 20%가 넘었습니다. 덮어두고자 하지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우리 유교적 전통이기도 하고 아직도 살아있고 외부의 조력을 받기도 못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그런 살인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법의 허점은 없는 걸까? 부모 등을 상대로 한 존속살인은 가중처벌 대상으로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자녀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피해자들, 이들이 소리 없이 보내는 구조신호에 국가가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닌지.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빨리 봄의 절정이 찾아왔습니다. 여의도 봄꽃 축제 어제 개막했는데요. 여의도 윤중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이나라 기자, 많은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조금씩 어둠이 내려앉고 있지만 아직도 이곳 여의도 일대에는 벚꽃을 즐기러 나온 인파로 가득합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표정에는 벚꽃보다 환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꽃을 배경으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고 각종 거리 공연을 즐기며 봄의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랑 나왔고 꽃 보니까 좀 행복해요.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닭강정 먹는 거요. 가지 말까 하다가 다행히 아침에 해가 뜨길래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봄꽃처럼 올 한 해도 기분 좋게 잘 보내고 싶습니다.
어젯밤부터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면서 이른 벚꽃 엔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중부지방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주말 내내 꽃놀이를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올해 3월 들어 고온이 길게 이어지면서 서울 벚꽃은 지난해보다 엿새, 평년보다는 열흘이나 빨리 피었습니다. 서울 벚꽃이 3월에 개화한 건 올해를 포함해 역대 5번째입니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어제부터 오는 화요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영등포구는 올해도 최대 3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회 뒤편 여의소로 일대와 서강대교 남단 일대에서 교통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제는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이어집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에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인파 급증으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영화 서편제의 실제 촬영지가 있는 전남 완도의 청산도. 느리게 걷는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유채꽃으로 뒤덮이면서 봄 기운을 물씬 풍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나들이 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 풍경 박건우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바다를 마주하고 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돌담, 완만한 언덕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섬 전체를 감싼 노란 물결을 배경으로 나들이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유채꽃도 너무 예쁘고 봄날 진짜 즐거운 날 될 것 같아요. 전남 완도의 작은 섬 청산도의 42.19km 구간이 화려한 산책로로 변신했습니다. 풍경에 취해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 일명 슬로길로 불립니다. 지난 2007년 느림의 가치를 인정받아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 4월이면 걷기 축제도 열리는데 올해로 16회째를 맞았습니다. 완전 느림의 미학이죠. 치유의 섬이죠. 바로 마음의 치유의 섬. 나들이객들은 유채꽃이 만발한 이곳 돌담길에서 도심에서 느끼지 못했던 느림의 미학을 만끽했습니다. 풍경을 보면서 가만히 친구들하고 담소도 나누면서 정답게 차분하게 걷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영화 서편제의 촬영지였던 돌담길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서편제의 그 울림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조금 가슴이 좀 뭉클해지네요, 그냥. 자연과 어우러진 나들이객들은 잠시나마 지친 일상을 잊어봅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강남 아파트와 종로 오피스텔 등을 합쳐 80억 원을 훌쩍 넘는데 부동산 구입 시기가 해외 근무 기간과 겹치는 데다 다주택 논란을 의식한 듯 임명 후에야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겠다고 나서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40년 전 지어진 서울 논현동의 한 구축 아파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2014년 본인 명의로 산 집입니다. 신고된 금액은 공시가격 기준인 15억 원대지만 현재 시세는 29억 원에 달합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어요. 작년 10월까지 그래도 계속 신고가 경신하면서 했으니까. 신 후보자는 2024년엔 종로구에 있는 18억 원 상당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했고 미국 일리노이주엔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본인과 가족을 합친 예금액이 43억 원에 육박하고 삼성전자 주식과 3억 원 상당의 영국 국채 등 금융 자산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신 후보자의 총 자산은 약 82억 4천만 원. 지난 2010년 공직 재임 당시보다 4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문제는 신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와 종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시기와 국제결제은행 재임 기간이 겹친다는 겁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알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향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사도 되거든요. 불로소득을 보고 투자하는 게 거의 분명하지 않나. 이달 중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 측은 신 후보자가 종로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고 미국 아파트는 곧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기름 넣기 겁난다는 말이 특별하지 않은 요즘인데요.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들썩이더니
자동차의 필수적인 윤활유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원가에 정유사들도 줄줄이 인상에 나선 건데 운전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자동차 정비소, 윤활유 교체 비용이 올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윤활유 단가가 치솟으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건데 재고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조사에서 가격을 올린다, 협상한다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일가 좀. 정유업계는 전쟁 직후 윤활유 가격을 5% 올린 데 이어 보름 만에 최대 30%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주 원료인 기유값이 오른 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류비까지 급등한 탓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엔진오일까지 치솟으면서 운전자들은 차 끌고 다니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부담이겠죠. 1,500대라서 지금 2,000대니까 그 계산하면은. 특히 주행거리가 길어 교체가 잦은 대형 화물차나 기계 가동이 필수인 산업 현장의 타격은 훨씬 치명적입니다. 정부는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유통 과정에서 물량이 사라졌다며 사재기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인상도 시간 문제란 우려가 나옵니다. 원유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원유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넘어 산업 현장 전반으로 비용 상승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주택인데 투기꾼 취급을 하냐는 불만부터 어쩔 수 없이 내 집을 두고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냐는 목소리까지 다양합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투기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를 두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투기고 어디까지가 불가피한 사유인 걸까요?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기자, 일단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뭔가요? 네, 핵심은 생존을 위한 이동이냐, 자산 증식을 위한 이동이냐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갭 투자용이 아니라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세금 중과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서민들이 사정상 잠시 집을 비웠다고 투기꾼 취급을 하진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참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타 지역 발령이나 직장 이전은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생계의 영역이죠. 이런 사유로 내 집을 전세주고 회사 근처에 새 들어가는 건 100% 구제될 전망입니다. 여기다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로 옮기거나 고령의 부모님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서 집을 비우는 경우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학군지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치동, 목동행은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주택자가 사교육이나 학군을 쫓아 전세와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명 학원가나 특정 학군을 찾아가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 거주지를 옮기지 않으면 학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지방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해 가족이 통째로 상경하는 건 학업 불능을 막기 위한 거라 예외로 인정됩니다. 네, 기준이 꽤 깐깐한데요. 만약에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판명이 된다면 이에 따른 불이익은 어떤 건가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일단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실거주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차이가 없는데 정부는 보유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현재는 1주택자도 서울과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출까지 차단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현실화가 된다면 반발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기 위해 약 4년 동안 분당집을 두고 계양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 사유는 개개인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우리 세법에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실수요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로 보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건데 그거를 단순히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투기로 봐버리면 투기가 돼버리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죠. 네, 정책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혼선이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정교한 기준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코스닥 황제주로 등극했던 삼천당 제약 주가 최근 반토막 났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도 개발하기 힘든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인데요. 여기에 불투명한 공시도 한몫하면서 바이오주 전체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바이오주 투자 짚어봤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삼천당 제약. 연초 24만 원대였던 주가는 최근 118만 원을 돌파하며 5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엔 시가총액 26조 원을 넘기며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50% 가까이 폭락하면서 현재 60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파트너사에 먹는 비만 치료제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와 보도자료가 폭락의 발단이었습니다. 호재 소멸과 함께 세계적인 제약사도 개발이 힘든 제품을 만들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 조작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는 삼천당 제약이 영업 실적과 관련해 보도자료만 내고 공시를 하지 않았다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신약 개발은 이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에게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공시 정보가 전달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코스닥 1위였던 알테오제는 기술 수출 규모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주가가 추락했고, 신라제는 과거 간암 치료제가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기사회생했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임상이라는 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사실 예측이 좀 쉽지 않은 분야라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주와 관련된 어려운 내용을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세부 항목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의 목적이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지원인데 중국인 관광객 환대나 특정 방송사 예산 지원 같은 것들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성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목적이 전쟁 상황 때문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상황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은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운용예산 2,133억 원,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점검하기 위한 농지특별조사원 운용예산 587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예.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이 밖에도 중국인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이 48억 원 늘었고, 국회 과방위에선 서울시가 삭감한 TBS 교통방송 지원 예산 49억 원을 추경으로 되살렸습니다.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공적 어떤 지원의 어떤 일환으로 추경에 반영할 필요성을 저는 느꼈습니다. 모두 이란 전쟁이나 고유가 상황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쟁과 상관없는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예결특위 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속도전을 예고한 여당과 송곳 검증을 벼르는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지역 후보를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며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경선을 하루 앞두고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실용과 혁신, 경제 등으로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주택과 교통에 대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들 속에서, 도민들 속에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경기도의 리더십을 관리해서 혁신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여의도에 필요하고 경기도에는 검증된 경제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제 민주당의 마지막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선 2대1 견제 구도가 명확했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모 기관장이 성폭력 관련 재판 중에 있는데 기관장으로 다시 임명이 된 것이 논란을 부동산 관련된 철학이라든지 정책적 방향이 민주당과 좀 다르고 오세훈 시장에 비교해도 좀 약한 것 아니냐라는. 우리 민주당은 언제나 원팀입니다. 다른 후보님의 좋은 정책과 공약을 이어받아서 정책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심 50%, 민심 50%로 다음 주 서울과 경기 후보를 확정할 예정인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으로 결선을 벌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호영 의원이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국민의힘 대구 공천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시민 경선으로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고 주 의원도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와 무소속 출마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심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회에선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이 연일 박상용 검사의 편집된 육성 녹취를 공개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작 박 검사는 어제 특위에 출석했다가 38분 만에 퇴장당했는데 민주당과 박 검사는 서로 상대를 향해서 위법 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의 근거가 뭔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박 검사의 선서 거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선서 거부는 과거에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출을 당하는 등 염려가 있는 경우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는 어제 선서 거부 사유를 설명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서영기 위원장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퇴정을 명령했죠. 박 검사는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 증언감정법을 서 위원장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박 검사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서면으로 냈던 만큼 법적인 소명 절차는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 검사가 냈다는 그 소명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박 검사는 우선 이 국조특위 자체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가 특검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검사의 소명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특위 회의장에서 퇴정당한 뒤 그대로 국회를 떠났는데 민주당은 이게 불출석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 검사가 특검을 언급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진술회유 의혹은 검찰이 TF를 꾸려서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이 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기로 한 사실이 어제 국정조사에서 공개됐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최종 윗선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이 특검의 시각인 걸로 전해지는데요. 야권에선 특검이 뚜렷한 정황도 없이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짚어보죠. 컷오프된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영환 충북지사는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경선에 복귀했지만 혼란이 벌어지는 도중에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기령 충주시장이 이탈하면서 상대 예비후보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1명밖에는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구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실제 야권 후보가 분열될 경우에는 이 보수의 심장을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에서도 컷오프된 이승현 전 예비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의 추가 등록을 문제 삼으면서 가처분을 냈습니다. 앞서 인용된 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과 비슷한 논리인데
충북은 컷오프 뒤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서울은 추가 모집 뒤에 컷오프가 이루어져서 선후 관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잡음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후보 구인난도 심각하다고요? 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30%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지지율이 13%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선거 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15%에도 미치지 못한 건데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 5곳 가운데 한 곳도 후보를 구하지 못해서 SOS를 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반세기 만에 달로 향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2호. 지구와의 첫 화상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비행사 4명은 우주에서 본 지구는 멋진 하나의 인류라며 고장난 화장실을 고치고 거꾸로 매달려 자는 일상도 소개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 비행사 4명이 아르테미스 2호 내부에 설치된 생중계 카메라에 손을 흔듭니다.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달로 향하기 시작한 비행사들은 먼저 우주에서 지구를 본 소회를 밝혔습니다. You could see the entire globe from pole to pole. It was the most spectacular moment and it paused all four of us in our tracks. 흑인 최초 달 탐사에 나선 빅터 글로버는 광활한 우주에서 인류가 모두 하나라고 느낀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And from up here, you also look like one thing, no matter where you're from or what you look like. 이들은 유인 캡슐인 오리온 우주선에서의 생활도 소개했습니다. 캡슐엔 심우주 최초의 화장실이 설치됐는데 발사 몇 시간 뒤 고장나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I'm the space plumber. I think of sitting for a long time and needing a little time to warm up, a priming issue. And luckily, we are all systems go. 거꾸로 매달려 쪽잠을 자는 고된 여정이지만 이들은 창밖 우주의 모습에 매료돼 관제실의 창문 청소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There has been a tremendous amount of disbelief. It's really fun to be floating around and it just makes me feel like a little kid. 지난 1일 미국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는 오는 6일 달 뒤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아르테미스 2호는 현재 달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 앞으로 20만 킬로미터 더 날아가면 달 뒤쪽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계획대로 된다면 아폴로 8호 이후 58년 만에 달 뒷면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을 향해 순항 중인 아르테미스 2호. 현재 지구에서 약 22만 킬로미터 떨어진 심우주를 날고 있습니다. 목표인 달까지 약 20만 킬로미터를 남겨둔 상황. 오는 6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이면 반환점인 달 뒤쪽 7,400킬로미터 지점에 도착합니다. 이럴 경우 지난 1968년 아폴로 8호가 유인 우주선으로 달 뒷면을 선회한 이후 58년 만의 성과입니다. 이때 달은 팔을 쭉 뻗은 손에 올려놓은 농구공 정도 크기로 보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한 달의 뒷면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Being able to see with human eyes the lunar surface is a huge milestone. 달의 뒷면은 수십억 년 동안 운석 충돌로 패인 여러 크레이터를 비롯해 다양한 지형이 보존돼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을 비롯한 태양계 초기 형성 과정 규명 등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달의 뒷면에서 아르테미스 2호는 지구와 통신이 30분에서 50분 정도 단절됩니다. 이 상황에서 항행 능력과 통신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향후 심우주 탐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달 선회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 시험도 이루어집니다. We're building a transportation system. And to have a reliable and robust transportation system, you need to test flight. 달 관측과 탐사 테스트를 마치면 오는 10일 지구로 귀환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프로야구 하나가 이틀 연속 화끈한 타격으로 두산을 제압했습니다.
프로축구에서는 전북과 울산의 라이벌전이 펼쳐졌는데 2만 관중이 몰릴 만큼 축구 팬들의 관심 뜨거웠습니다. 어느 팀이 웃었을까요? 스포츠 소식 이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대표 투수 곽빈이 선발 마운드에 오른 두산이지만 시작부터 아쉬운 수비가 나옵니다. 한화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현빈의 선제 2타점 적시타 등 1회에만 안타 5개를 몰아치며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두산의 실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회에도 평범한 땅볼을 놓치는 이루수 박준순의 실책이 나왔고 이는 실점의 빌미가 됐습니다. 한화는 5회와 6회에 각각 석점을 추가하며 만원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9대3 승리, 아시아 쿼터 왕앤청이 6.1이닝 무자책 3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2승에 성공했습니다. 한화는 2연승을 질주했고 두산은 4연패에 빠졌습니다. Que estamos muy compenetrados, estamos haciendo un buen trabajo ahorita, el bullpen no está funcionando, pero nada, contento con el resultado que tuvimos hoy. 역시 2만 관중이 몰린 프로축구 100번째 현대가 더비에서는 전북이 웃었습니다. 전북은 경기 시작 8분 만에 조이제의 헤더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1대0의 아슬아슬한 점수차를 지켜낸 전북은 후반 추가 시간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프라인 인근에서 드리블을 시작한 이승우는 문전까지 돌파에 성공한 뒤 침착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승우의 환상적인 쐐기포를 더한 전북은 2대0으로 승리하며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비가 그치고 평온한 봄날로 돌아왔습니다. 요란한 봄비에도 벚꽃은 풍성하게 남아있는데요. 식목일이자 절기 청명인 내일은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다시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텐데요. 나들이 가신다면 따뜻한 외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안개도 짙겠습니다. 특히나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시야가 200m 미만으로 답답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먼지가 날아오면서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밤부터는 중서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부산은 9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주 17도, 대구 20도 예상됩니다.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4일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